인사하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184페이지 감정평가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평가가 뭐였어요? 감정평가 뭐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토지 등의 대상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경제적 가치였죠. 맞죠? 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가치라고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가액. 두 번째 뭐다? 임대료. 그러면은, 자, 잠깐 넘어가 볼게요. 감정평가 방식 3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거 네 가지 뭐가 있어요? 그치, 뭐다? 적산가액. 원가법으로 가액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거래사의 비교법. 세 번째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마지막은요? 수익 환원법.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말로 해보죠. 자, 적산가액 혹은 원가법으로 구한 시상가액을 골라라 라고 나와요. 뭐라고? 원가법으로 구한 뭐다? 시상가액.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 시험에.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구해요 시상가액? 제 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 빼서 구하죠.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해요? 신축공사비에다가 지수 나오면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나오면 변동률 적용법. 혹시나 제곱미터 당 물어보면 뭘로 나누죠? 연 면적으로 나눈다. 이게 적산가액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거래사례랑 공시지가 기준법 쉽죠? 맞죠? 거래사례 곱하기 사시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그 가치 형성요인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있는 거고,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가 없다? 사정보정? 없다. 맞죠? 그래서 비교표시 공시지가에다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까지 곱한다. 맞죠? 무슨 개그? BCG 개그. 됐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요걸 조심해야 되죠. 기호 구분. 1번, 2번 구분하셔야 돼요. 지역 구분하셔야 돼요. 준주거 지역인지, 이번에 나왔던 준주거 지역이지만 준주거 지역이랑 상업지역 나오는 거 지역 구분도 하셔야 되고, 또 가격 구성 비율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해보세요. 거래 사례로 구한 토지의 가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주면서 토지가 70%, 건물이 30% 이렇게 주면서 토지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요. 이게 7억 5천 이렇게 나왔다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7억 5천에다가 토지만 곱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가 이거였어요. 가격 구성 비율까지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호 1, 2번 지역 구분, 가격 구성 비율, 그리고 마지막 뭐다? 면적 비교치. 면적 비교치. 이거 네 가지다. 제가 9월, 10월 달에 예고 드리는데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문제 어려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체감 난이도를 높여놔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쉬워 보이거든. 아시겠죠? 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제가 체감 난이도를 높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낼 때 이거 다 4개 요인 다 넣어서 내기도 할 겁니다. 아시죠? 기호도 구분하고 지역 구분도 하고 가격 구성 비율도 넣고 면적 비교치도 넣고. 아시겠죠? 면적 비교치는 뭐 헷갈리면 안 되죠? 집원과 헷갈리면 안 되죠? 맞죠? 집원은 150번 이렇게 나온다고. 면적 비교치는 125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틀려 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원이 헷갈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 구성 비율은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분하는 거. 지역 구분은 이번 시험에 했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했던 거. 그리고 기호 1번과 2번. 기호 1번은 뭐 지역 요인에 비해서 8% 우세하다? 이건 아니고, 우린 기호 2번만 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단순히 더해서 혹은 빼서 곱하는 거니까요. 상승이나 우세면 더하고, 하락이나 열세면 뺀다. 그리고 증액 보증한다 혹은 감액 보증한다 했으면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요인이었으니까요. 자, 수익 환원법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한다? 환한다.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액 구하는 공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 가액이랑 환원율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되죠. 그래서 뭐다? 수익 가액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구한다? 가액이 아니라 환원율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요소 나누기 가액으로 구한다. 이번에 나왔었죠? 이 가액이 부동산의
가치랑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임대료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네요. 뭐가 있죠? 적산법. 두 번째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마지막 뭐다? 수익 분석법. 됐죠? 적산법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뭐다? 필요 재경비. 됐죠? 수익 분석법 어떻게 구해요? 순 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 제가 필요 재경비 나오면은 무조건 뭐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임대료를 구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더하라고 뜻입니다. 아시겠죠? 건물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시겠죠?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랑 사시가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면은 또 두 문제에서는 요 한 문제 정도 이상은 맞추실 겁니다. 자, 경제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쭉 해드릴 테니까는 함께 해보시죠. 자, 2조 정의는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어요. 한 개의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정의하시면 됩니다. 시장가치만 해보죠. 시장가치가 뭐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누구?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마지막 뭐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말한다. 됐죠? 그게 시장가액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치 형성률이 나오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나오고 적산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등등등 정의가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거는 하나씩 나올 때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5조입니다. 5조 뭐였어요? 5조 시장가치,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감정평가액은 뭘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됐죠?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혹은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하거나 의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5조의 완벽한 질문입니다. 됐죠? 자, 6조입니다. 무슨 기준 원칙? 현, 황,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이 뭐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일시적이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라는 거. 그럼 현황 기준 원칙 말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경우에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합니다. 됐죠? 6조였습니다. 7조입니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요건 쉽죠?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해야 된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됐죠? 토지는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뭘로 해요? 원가법. 건설 기계는요? 원가법. 이번 시험에 나왔죠? 건건 당선소. 이번 시험에 나왔죠? 건설 기계까지. 건건 당선소. 여기에다가 기계나 기구류까지 포함된 거 개정사항에 나왔던 거죠. 맞죠? 자동차는 뭘로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등기해요? 등록해요? 등록.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오늘 꺼내보세요. 거기 등록 안에 있어요. 그 대시보드 밑에 있어요. 꺼내서 보세요. 뭐 하는 건지. 됐죠? 그래서 자동차는 다 총록 맞죠? 등록하는 거죠. 맞죠? 자동차 등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등기 등록 구분하는 걸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거 만약에 또 짜증나게 만들면 또 낼 수 있다고. 제가 등기 등록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 구분하는 거 꼭 잘 정리해 주세요. 우리 그 특강 들으시던 분들 그 1번 첫 번째 주에 그거 제가 다 구분해 놓은 문제 있어요. 예, 오늘 문제 딱딱 해놓은 거 있어요. 구분하기 쉽고 쉽지 않은 거 알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될 때마다 일괄평가. 일괄평가 무슨 법 써요? 일성과자동 무슨 법인데요?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시간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구분평가입니다. 언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입니다. 이거 보상평가 얘기했죠? 내 땅 보상받을 때. 그래서 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었습니다. 자, 8조입니다.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몇 가지? 7단계. 뭐였죠? 기철의 자장감, 기본사항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선정,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몇 단계? 7단계. 처리계획의 수립이 두 번째 있다는 걸 기억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입니다. 뭐다? 기본요사항의 확정, 내용입니다. 뭐였죠? 8가지.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자문민 용역, 그리고 수료였습니다. 구조. 그러니까는 8조 절차는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내용이니까 순서는 몰라도 되는데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는 순서잖아요. 이거는. 기초대, 자장감. 이게 7단계는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내용이니까 순서는 몰라도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감정평가, 의뢰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 의뢰 있다 없다? 없다. 의대, 감기, 자수. 의대는 의뢰인이지 의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정평가 의뢰라고 처음에 나왔다니까. 감정평가 의뢰.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조입니다. 대상물건의 확인. 대상물건의 확인. 감정평가는 뭐다? 실질조사를 하여야 된다. 다만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질조사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11조입니다. 감정평가의 뭐다? 방식, 3방식. 무슨 방식이 있었죠? 원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마지막 뭐다? 수익 방식이었습니다. 이 3방식은 다 방금 해드렸습니다. 원가 방식도 2개죠.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 비교 방식은 2가지인데 한 가지 더 붙었죠. 가액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거, 그리고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역시 뭐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거. 수익하는 법도 2개죠. 가액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거는 계산 문제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4가지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였습니다. 자, 12조입니다. 뭐였죠? 시산, 가액의 조정. 중간 과정의 단계로서 맞죠? 최종 평가액을 결정 전에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우리 가중평균하는 거 기억나시죠? 짝꿍은 짝꿍끼리. 원가법은 무슨 방식? 조성 방식. 맞죠? 두 번째, 비교 방식은 무슨 법? 시장성. 이거 원리 구하는 거잖아. 자, 이쪽 보세요. 헷갈린다. 원가 방식은 조성. 비용. 비교 방식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죄송해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 마지막 뭐다? 수익 방식은 임대료. 그렇죠? 임대료 수익성.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비중 곱해서 뜻잖아요. 가격 나왔던 거. 맞죠? 1억 2천에 50%. 맞죠? 뭐 1억에 30% 했던 거 요거. 그렇죠? 짝꿍 했던 거. 하시면 기억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원가 방식 선정한 가격이 얼마? 1억 2천. 비교 방식 얼마? 1억. 수익 방식 얼마? 8천. 해가지고 밑에다가 비용성 몇 퍼센트? 50%. 수익성 몇 프로? 30%. 임대료는 몇 퍼센트? 20%.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방식이니까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조성법이죠? 곱하기 50% 이렇게 했던 거. 처음 보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어렴풋이 기억나죠? 비교 방식은 뭐다? 시장성. 수익성 시장성. 죄송해요. 시장성 몇 프로? 30%. 곱하기 몇 프로? 30%. 수익 방식이 마지막 뭐다? 임대료 관련된 거겠죠? 몇 퍼센트? 곱하기 20% 해가지고 6천, 3천, 1,600 이렇게 다 했던 거. 이 모양은 기억나죠? 이렇게 모양이 있었어요. 문제 다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중치를 구한다. 이렇게. 됐죠? 문제 다 냈어요, 이거. 문제 낸 거예요, 지금. 칠판에서. 맞죠? 요 문제. 짝꿍 찾는 문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안 나와, 모르겠는데요. 애매한데요. 본 적 없는데요. 다 설명할 수 있어.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13조입니다. 13조는 감정평가서 작성해서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서는 누가 쓴다? 감정평가사가 쓴다. 그래서 14조부터 몇 가지? 끝까지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게 뭐냐면 14조가 뭐냐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그게 14조예요. 15조는 뭐 업, 16조는 뭐 다른 걸 쭉 나오는 게 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조부터 끝까지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이게 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붙일 거냐면 자, 처음에 가격과 이번에 나왔더만 가치. 우리는 감정평가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는 거예요?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맞죠? 가치 이름을 주소 보세요. 자, 가치 형성 과정.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맞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됐죠? 일지계.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일지계 됐죠? 대상 됐죠? 괜찮아. 그 정도만 돼도 시험장에서 보여요. 그 정도만 돼도 시험장에서 보여. 왜냐면 시험장에서 보이면 되잖아. 맞추면 되지. 비준위 표시인데. 맞죠? 자, 두 번째. 가치 발생 요인. 네 가지가 있죠? 유유히. 이건 어떻게 잘 알아요? 유유히 발걸음. 맞죠?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지속성, 권리의 이전성. 효용은 유용성이라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였었고요. 요거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동시 발생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형성 과정 몇 가지? 3단계였습니다. 형성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는 우리 가치가 생겼죠? 가치의 재원칙 몇 가지? 13가지. 그 중에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 경, 재적 감가. 맞죠? 환경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죠? 기역 나왔던 거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이죠. 추가 투자 적부 판정의 근거가 되고,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역시 똑같죠. 추가 투자 적부 판정, 건물의 고층화 입체화되는 거, 그쵸? 수익 분석법은 토지 자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거까지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의 원칙은 최근에는 별로 유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 가지 확보가 맞아보다 지역 분석과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요까지. 이번에도 마지막 40번 문제가 요거였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피날레였죠. 그래서 보세요. 어렵잖아. 감정평가하는 규칙을 알고 계시고 나머지 딸려오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요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이겁니다. 한 20분 정도면 다 정리가 되고요. 요 내용을 싹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 내용 갖고 한번 가보시죠. 자, 184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입니다. 자, 가격과 가치 나왔죠? 자, 보세요. 저 보세요. 184페이지 펼치시고 저 보세요. 가격과 가치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노래 두 곡만 딱 지나가면 돼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맞죠?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답 몇 번? 3번. 됐나요? 옳은 것은요.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빰빠밤. 답 3번 끝. 빰빠밤까지 해야 돼요. 빰빠밤 안 하면 기억을 못해.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교환의 가치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과거죠. 이게 뭐다?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번과 2번의 주어가 바뀌었네요. 됐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여기서 끝났죠? 맞아? 가치가 되겠죠.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문제 낼 수 있는 것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 두 곡을 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항상 그 두 개를 섞어서 헷갈리게 하거든. 그게 다예요. 그게 되게 쉬운 거라니까.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어려울 필요 없다는 거. 대표 용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볼게요. 1번입니다. 동일 수권이죠. 대체 경쟁 관계 동그라미. 가치 형성 동그라미.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마다 포함한다라는 거. 됐죠? 자, 2번 질문 같은 1번 알려드릴게요. 지역 분석 동그라미 하시고요. 맨 뒤에 무엇을 판정한다 앞에 거만 동그라미 체크해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지역 이용을 분석하여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상 부동산 아닙니다. 대상 지역의 뭐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표준적 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먼저 하는 거 뭐?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맞죠? 그 두 가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다? 지역 여인을 공유한 지역이 뭐죠? 인근 지역 맞잖아. 인유동. 무슨 동? 인유동. 대상 속해 있어요. 무슨 지역? 인유동. 어제 틀린 거예요, 이거 지금? 개별 요인. 맞죠? 맞아?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었죠. 지역 분석 동그라미,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됐죠? 자, 5번입니다. 지역 분석을 개별 분석보다 먼저 실시한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글자를 바꾸던가 아니면 조사를 바꾸던가. 아시겠죠? 1번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틀린 것을 올라왔습니다.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후행한다. 맞습니다.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인, 유, 동이다. 대상 부동산 나왔죠? 최유효 나왔어요. 무슨 분석? 개별 분석. 4번 지역 분석 동그라미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바뀐 거죠.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뭐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지문 주어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죠? 속으면 안 돼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에 번 5번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나왔습니다. 1번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2번입니다. 개별 분석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 동그라미, 국지적, 부분적 잘라주시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이며 광역적인 성격이 강하다. 좋습니다. 3번입니다. 또 나왔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이 되겠죠. 3번마다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죠?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하셔야 되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마다 포함한다. 뭘 말해? 포함한 거지. 여기 용도 지역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행 속도가 완만하거나 느리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 전에 걸로 본다. 됐죠? 이거 체크해 주세요.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대상 분석 속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적합 원칙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 4번 질문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4번 질문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말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법령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말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말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알고는 계세요. 이렇게 나와도 왜냐하면 3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4번 질문을 맞따라 보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말한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됐죠? 4번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마다 표준적 이용. 뒤에 뭐 나오죠? 가격, 수준 판정, 동그라미.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마다 최유효 이용 판정.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중에서 뭐다? 속한 지역 무슨 지역? 인근 지역. 4번에 다음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었고요. 쉬웠죠? 가격의 재원칙입니다. 재원칙 몇 가지? 13가지. 한번 보시죠. 요거 최근에는 좀 유행이 아니라서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자, 대표 유형입니다. 틀린 것을 올라왔습니다. 최유효 이용 동그라미 뒤에다가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옆에다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써주세요. 최고, 최선의 이용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이게 최유효용의 가장 큰 원칙이거든.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감정평가 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라는 규칙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균형 원칙 나왔죠? 맞죠? 구성요소 체크하시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행 부분은 뭘로 처리한다?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됐죠?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균형 원칙이니까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맞죠? 3번입니다. 적합변수 동그라미, 인근 환경 동그라미. 4번입니다.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체크하시고, 요거마다 가격이 대체 관계에 하나 동그라미 있어요. 가격이 마다 대체 관계. 대체한다는 것은 서로 두 개를 비교한다는 뜻이겠죠? 뭐의 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번은 대체 원칙과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측 변동입니다. 이건 시점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시점마다 장래. 맞죠? 적으시면 됩니다. 시점마다 장래.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겠죠. 수익 환원법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벌어올 돈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게 수익 환원법이죠. 그럼 뭐다? 장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됐죠? 대표용이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요거 하나 동그라미 있어요. 1번 지문이 기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치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가격의 원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1번 지문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자, 2번입니다. 변동의 원칙 동그라미 하나 주세요. 변동의 원칙은 기출 지문에서도 변화 무쌍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래 혹은 예측으로 나오기도 하고 시점이 나오기도 하고, 변동의 원칙은 이것도 나와요. 뭐다? 재화의 가격이 형성 요인에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뭐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요인? 개별적 요인 동그라미. 지역적으로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예전에 작년에 대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대구에 일부 그 지역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거기 경상북도 공무원이 갑자기 대구시 공무원 바뀐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김포도 그랬잖아. 김포도 만약 서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 행정 체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공무원 되는 거지. 김포시 공무원 됐다가 서울시 공무원 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역시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것들이 경기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들어왔어요. 서울 딱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조정된 대상적으로 묶이겠지. 그냥 바뀔 수가 있겠지. 뭐 이게 뭐다? 변동의 원칙인 거다. 됐죠? 체크해주세요. 3번입니다. 균형의 원칙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로서 균형의 원칙은 뭐다? 구성요소의 결합, 최유효 강조입니다. 3번도 맞는 지문. 4번입니다. 개별 분수 필요합니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됐죠? 균형의 원칙을 판단하기 위해서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주어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요거 두 개를 바꿔주세요.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요거 기역, 지읒, 요거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똑같죠? 대체 원칙은 뭐다?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이러니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가 되겠죠.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원칙으로서 유용성이 같을 때는 뭐라고?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1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하나 체크해 주고요. 2번에 1번 지문 기회비용의 원칙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지니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다. 기회비용의 원칙. 요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 할까요? 자, 저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서울에 그 공업
공업지역이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성수동, 하나는 영등포예요. 성수동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죠. 가보셔도 알겠지만 성수동에 원래 레미콘 공장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삼땡이라는 그 레미콘 공장이 서울의 건설에 되게 큰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레미콘 그 돌리는 기계는 2시간 내인가 아무튼 도착을 해야 그게 레미콘이 안 굽기 때문에 서울에 가장 핵심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어디냐 밤섬 폭파시켜가지고 그 모래로 여의도 쌓은 거예요. 밤섬에 있는 모래를 쌓아가지고 여의도 했는데 지금 밤섬이 다시 또 커지고 있죠. 원래 생긴 곳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성수역의 북단에 가면은 원래 그 레미콘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레미콘 공장은 서울시 안에 있었죠. 그래서 가치 평가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지금 나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SM이 들어와요.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기가 서울숲이 됐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는 공업지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거죠. 왜? 도심지로 써도 되지만 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더 크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마다 균형의 원칙 천장이 너무 높다. 3번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한 후보 지역 분석 나왔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2번 지문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다 기출지문에 그대로 나왔던 것들을 섞은 거예요. 원래 1번이 따로 2번, 3번이 함께 나왔던 지문인데 이걸 합친 거예요. 다. 기출지문에서. 그래서 2번 한 동그라미 해주고요. 3번입니다. 가격의 제한치가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시장 수요와 일치되나 그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원리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대체 원칙보다 서로 유사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경쟁할 때 뭐라고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싼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체크해주세요. 요거 기획에 대한 내용을 굳이 따지자면 기회비용의 원칙과 좀 유사합니다. 근데 요거 기회비용의 원칙을 딱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기억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입니다. 비교 방식은 뒤에 뭐다? 대체의 원칙. 옆에다가 거래사례 비교법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점을 잘 봐주세요. 니은은 거래사례 비교법. 3번입니다. 변동 동그라미 뒤에 뭐 나와있죠? 기준 시점, 수정. 변동은 뭐다? 시점. 물론 사회적, 행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뭐다? 항상 시점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FM적인 문제다라는 소리입니다. 니은들이 맞습니다. 리얼입니다.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틀렸습니다. 예측 나왔죠? 역시 예측도 뭐다? 미래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을 묶어주세요. 변동과 예측에는 항상 장래, 미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혹은 시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묶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구분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뭐다? 기억과 리얼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 구성으로 넘어오시죠.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3방식의 구성입니다. 구성. 자, 대표 유형입니다. 감정평가는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을 올라라고 왔습니다.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법, 적산법 등 뭐다? 무슨 원칙?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됐죠? 제가 이거 기본서 설명할 때 김치찌개 먹으면서 야 이거 원가 얼마 안 들어? 이게 뭐다?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비용을 주고 만든다고 기억나시죠? 이게 뭐다? 원가법이었습니다. 비용성이었고요. 두 번째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사례, 임대사례마다 시장성의 원리. 시장에서 자주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사례가 많아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게 뭐였죠? 공시지가 기준법. 오케이. 마지막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환원법 및 수익 분석 등에 관한 수익성에 관리한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3방식 6방법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액 임료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디에? 거래사례 비교법의 비교 방식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3방식 7방법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감정평가 상방식 및 시장가액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왔습니다. 자, 잠깐만. 감정평가의 방식이 몇 조죠? 11조. 시상가액 조정이 몇 조였죠? 12조. 그러니까 이건 11조와 12조 둘 다 물어본 거라고. 이건 감정평가 방식 물어본 거고. 이건 뭐다? 시상가액 조정 물어본 거잖아.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왜? 법령의 근거가 정확히 있잖아. 됐죠? 그냥 이의 신청이나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문제들. 됐죠? 자, 1번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수익성은 수익 방식, 비용성은 원가 방식, 시장성은 비교 방식. 됐죠? 2번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최종평가액이라고 한다. 아니죠? 뭐다?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최종평가액 전의 가격인 시산가액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최종평가액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항상 뭐다? 최종평가 전에 계산해본 거. 시산가액이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연관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의 상호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작업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4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5번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맞죠? 12조. 자, 저보세요. 자, 감정평가는 물건별로 해야 되죠. 자동차 뭘로 해야 돼요? 거래사 비교법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렸었죠. 이 차가 택시예요, 택시. 맞죠? 택시에서 많이 낡았어. 근데 그 운전 기사님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해서 홀 택시로 불러주는 사람 손님도 많고, 카카오 택시에서 평점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불러줘요. 이거 자동차 거래사 비교법 팔려면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럼 여기다 뭘 더 할 수 있어요? 수익 방식을 더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단순히 거래사 비교법만 쓴 것이 아니라 뭐다? 뭐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것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100%가 아니라 이거 뭐다? 70만 쓰고 나 수익 방식도 추가로 할게. 이래야 합리적 조정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다른 방식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삼아 뭐라고? 이미 답이 나왔잖아. 시험 삼아냐. 시험 삼아 계산해 본다. 시산 가액이란 뜻입니다. 이 답이 나왔잖아. 시험 삼아 계산해 보는데 무슨 최종평가액이야. 중간 과정의 단계, 최종평가액 전의 단계로서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시산가액의 조정. 이게 조정이잖아. 조정해서 확장한 게 아니라고. 이거를 내가지고 조정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되게 인기가 있다고, 차는 완전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에요. 박살. 3년 박살인데 그럼 비중을 낮추는 거지. 이거 20%, 이거 80%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여러분들? 우리 가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한 식당이 되게 막 꼬질꼬질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막 되게 위생 상태 더러운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게 있죠. 근데 그 가게가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 깨끗해지면 갑자기 손님들이 아무도 안 가게 되죠. 맞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원가법 통해서 비용을 넣어가지고 가치는 올랐는데 뭐는 떨어졌어요? 수익 방식에서 박살난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잖아. 맞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감정평가할 때는 물건별로 감정평가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토지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판정해서 보상해 준대요. 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거래사 비교법으로 해줄 수도 있다. 도시지역 몇 년? 3년. 그 외의 지역 몇 년? 5년. 맞죠? 이게 다 시장가액의 조정인 거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가액의 조정이었습니다. 됐죠? 자, 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요거 나왔네요. 맞죠? 자, 거래사례 얼마? 나왔잖아. 1.5억. 두 번째 뭐예요? 조성비용. 얼마예요? 1.2억. 마지막은요? 임대료. 1.4억. 밑에 가중치 나와있죠? 분명히. 무조건 나와있어야 돼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보다 원가 방식 몇 프로? 40%. 원가 방식 몇 프로? 40%.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 몇 프로? 30%. 수익 방식 몇 프로? 30%. 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평가는 기초에 나왔었거든. 자, 원가 방식은 뭐와 짝꿍? 조성비용과 짝꿍 몇 프로?
40%. 거래 방식은 무슨 뭐 짝꿍? 비교 방식과 몇 프로? 30%. 마지막 수익 방식마다 임대료와 짝꿍. 그래서 임대료 짝꿍마다 수익 방식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몇조? 12조에서만. 아시겠죠? 체크해 주고요. 몇 프로? 30%.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5억 40% 얼마? 4,500. 1억 40% 얼마? 4,800. 요거 얼마? 4,200. 맞나요? 맞죠? 요 9,000이니까 아마 1억 3,500이네요. 맞죠? 1억 3,500. 요거 3개 더하면 얼마? 1억 3,500만 원. 됐죠? 계산기 가지고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나 머리로 했잖아. 나 머리로. 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드려도 돼. 두드려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반장이 몇 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뭐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머리로 계산하다 틀린 거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반장이 이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4배면 플러스 2, 9배면 플러스 3 이거 하다가 머리로 계산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계산기 두드리라고. 괜찮아요. 무조건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그 내가 있잖아. 이게 약간 건방졌어. 약간 아직까지 거기까지가 아닌데 약간 건방졌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산기 얼마나 두드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큰일 나요. 저도 그렇거든. 저도 계산기 안 두드리다 보면 한두 개 실수해요. 그래서 답이 없네? 그런 뒤에 계산 두드리면 다시 나오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시상가액의 조정 계산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짝꿍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2번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자, 원가 방식 한번 보시죠. 원가 방식 하나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모든 것을 포함할 때는 다 더하는 거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부대 비용, 수급인의 적정 이용까지 싹 다 포함한다. 이거는 우리 짝꿍님께서 예전에 계산 문제 풀 때 다 더하는 건 계산 문제 맞았는데 부대 비용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고 찍어 틀리셨더라고. 기억나시죠, 짝꿍님? 그래서 나한테 계산 문제 더 쉬워요, 교수님. 해까지 했었습니다. 됐죠? 맞아?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제외된다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원가법에서 아시겠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부대 비용, 수급은의 적정 이윤까지 싹 다 더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짝꿍님께서 계산 문제 맞춰놓고서는 그 다음 문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됐죠? 그때는 부대 비용은 제외한다 했는데 부대 비용 제외한다 했는데 땡 틀린 거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원가법을 통해 적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조단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한다. 맞죠? 제조단가 빼기 감가누계액 옆에다가 감가수정액이라고 써주세요. 감가누계액, 감가수정액입니다. 원가 방식은 부동산 가격 3면 중에서마다 비용성 동그라미. 평가 대상 부동산의 제조단가는 마다 기준 시점 기준의 신축 원가 비용 체크. 기준 시점 동그라미.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밑에다가 대체 원가도 됩니다. 복제 원가, 대체 원가도 됩니다. 복제 원가는 외형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복제 원가고요. 맞죠? 대체 원가는 효용만 가져온 거니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 안 해요? 이미 고려했으므로. 오케이, 좋습니다. 4번입니다. 건물의 제조단가는 지가 만들든 남한테 맡기든 누가 기준이다? 남한테 맡기는 도급건설이 기준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번 계산 문제입니다.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이죠, 6억. 자, 잘 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수법에서만 써먹을 방법입니다. 지수법에서만 항상 뭐다? 거래 사례 지수는 100입니다. 대상 시점 지수는 얼마? 125, 140,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수법 딱 뜨잖아요. 그러면 1.45 이렇게 곱해서 상관없다고. 무조건. 아시겠죠? 여기도 쉬운 방법.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써서 틀리냐면 면적 비교치에서 쓰다가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면적 비교치 쓰면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마다 지수법에서는 항상마다 기준 시점이 100이기 때문에 1.45로 구해도 문제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6억 전 제조할게요. 100분의 얼마?
145. 맞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다? 20년 전에 5층 건물 지을 때 얼마 주고 지었다고? 6억 주고 지었다고. 20년 후에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 100분의 145를 곱해주라고. 맞죠? 요게 뭐다? 제조도 원가가 되겠죠? 맞죠? 뭐 어디에서의?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도 원가가 되겠죠? 이거 나누기 무슨 면적? 연 면적 하시면 되겠죠? 얼마? 1,500 하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나와야 하면? 얼마 나옵니까? 해보면 되지. 6억 곱하기 1.45 나누기 1,000원 얼마 나옵니까? 58만 원 나오네. 맞아요? 오케이.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저거. 자, 잘 보세요. 이게 58만 원이 맞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145를 곱하고 150을 1500을 나눴죠. 숫자 몇 개가? 2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일단은. 자릿수에서. 근데 보세요. 1.45를 곱하고 나누기 1500 나왔다고. 2개 떨어져 나가죠, 일단은. 3개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네, 맞죠?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큰 수를, 잘 보세요. 미세하게 작은 수를 곱했죠. 0.05 차이잖아. 맞죠? 조금 더 큰 수 곱했죠. 죄송해요. 좀 더 작은 수 곱하고 큰 수 나눴죠. 그러면은 6억에서 조금만 작아지면 되겠네요. 확 작아질 수가 없다고. 왜? 145를 곱하고 150을 나눴다고. 이게 3억이잖아요. 이거 2억 얼마 나올 거라고. 누나 좀 알겠죠, 지금? 이걸 만약에 찍어야 되면 5억대 라인에서 찍어야 된다고. 찍어도. 숫자 모양을 보라고요. 145를 곱하고 150을 나눴네. 6억보다 조금 작아져야 되겠네. 저 같으면 50에서 찍죠. 찍어도.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1, 2, 3번 찍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야. 1, 2, 3번을 왜 찍어? 숫자를 보자마자부터 4번 아니면 5번 답이 되겠네. 이 마음을 갖고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반장님. 반장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산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게 보인다면 이게 5 얼마 이걸 찍어야 되겠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런 계산들이 많아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이게 만약에 2개 아니라 4개, 5개 붙으면. 근데 비슷한 수를 계속 곱해나가면은 앞에 원가 비슷해진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반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반장 미안해요. 합격생이라고 되게 막 자랑을 많이 하네, 오늘? 아니야. 나와야지. 끝까지 나와야지, 끝까지 나와야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걸 숫자를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1번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 볼게요. 잠깐만 쉴게요.